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4일 코로나19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힘드신 주민들 또 악정고투하고 있는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빨리 쾌차하고 또 위험한 상황이 해소되기를 기원합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 역시 중국 이외에 전 세계 지금 71개국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개국 전이었는데 벌써 수일 만에 2배 이상의 국가들이 아프리카에서도 알제리, 이런 나이지리아 이렇게까지 확산이 됐고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지만 이탈리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2,000명이 넘었고 한국을 넘어서 또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유념해야 될 것은 이란도 1,500명인데 여기도 진단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실제 환자는 더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망자가 이란은 66명, 이탈리아가 52명으로 확진자보다 사망자 수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초기에 중증 환자 위주로 진단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망자 수가 많고 사망률도 높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 중등증, 경증, 무증상은 더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실제 환자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난밤 해서 31명 정도 사망자가 나왔다고 저는 얘기 들었는데 이란과 이탈리아는 전체 환자 수는 우리보다 적지만 사망자는 많아서 아마 실제 환자 수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69명인데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이 됐다라고, 일본도 지금 좀 심각하게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 0시부로 그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인데, 공식적으로는 4,812명이지만 오후에 나온 자료는 5,000명을 넘은 걸로 돼 있고, 사망자도 밤새 또 늘어서 31명, 32명이 됐군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 늦게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환자 수는 5,186명, 또 사망자는 지난밤에 또 늘어서 32명입니다. 이 가속도가 줄지 않고 계속 증가 추세에서 우려가 큽니다. 아마 일주일 이내에 이 10,000명을 넘지 않을까, 확진자 수가. 그리고 지금 검사 중인 환자 수가 35,000건이니까 어제 얼핏 들어보니까 이제 양성률이 5%를 좀 상회합니다. 이 검사 중에서도 검사 중 건수만 해도 약 1,500명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검사 중 건수도 지금 누적이 돼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도 우선순위를 좀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신천지 유증상자 검사를 완료해가고 무증상자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좀 바꿔서 대구 시민 중에 유증상자 또 고위험군, 제가 이제 많은 언론에 방송에서도 그런 강조를 했는데 보건당국에서 신천지 위주의 진단에서 지금 일반 시민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일반 시민 중에서 유증상자, 저는 특히 고위험군을 먼저 검사해 드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고령자, 어르신이나 만성병 환자들은 행동거지가 빠를 수가 없죠. 젊은 사람들이야 본인이 차를 운전해서 드라이브 스루해서 검사를 빨리 받을 수 있지만 이 고령자, 만성병 환자들은 자가로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면에서도 이 우선순위에 뒤처지는 게 안타깝고, 검사뿐만 아니라 입원에서도 지금 뒤처지는 라고 할까요? 입원이 안 돼서 자가격리 중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이 속출해서 이 정부 보건당국은 좀 이런 우선순위를, 이 많은 환자가 생기고 자원도 부족하고 의료 자원이나 검사 부족한 상황에서도 좀 우선순위를 좀, 진단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좀 분류해서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빨리빨리 반영이 안 된다라는 측면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지역별 현황도 지금 서울, 부산, 경기가 100명에 가까이 되는데 아마 오늘은 100명을 넘겠죠. 지금 뭐 이 숫자도 숫자지만 문제는 뭐 종교 시설, 새로운 그 집단 발생의 그 조짐들이 뭐 종교 시설, 스포츠 댄스, 요양원, 또 그 어제 뭐 서울에는 주상복합 건물, 병원 이런 데서 계속 불씨가 살아나고 있어서 여기서 제대로 대응 못하면 대구 경북과 같은 또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보건당국이 좀 대구 경북 이해 지역의 보건당국이 각자 지자체들이 보건소와 질본과 협업을 해서 좀 똑같이 다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10,000명을 최대치로 해서 이제 그래프를 좀 내렸습니다. 왜냐면 추세선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5,186명까지 올라갔죠. 지금 이 추세로라면 일주일 후에는 10,000명 선에 뭐 육박하거나 넘거나 할 기세이기 때문에 좀 더 그 발빠르게 속도감이 중요한데 뭐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도감을 주무하는데 속도감과 함께 철저함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 확진된 환자 이외에 그러니까 수면 위의 빙산 덩어리라고 비교를 할 수 있죠. 이에 수면 이하에 있는 실제 증상이 있고 환자지만 확진이 안 된 분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퍼뜨릴 수가 있고 또 확진자, 이 많은 5천여 명에 해당되는 확진자가 그동안 뭐 자가격리 중에도 지금 전염성이 있고 자가격리가 철저히 안 지키는 상황에서 2차 감염자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환자가 나올 수가 있고 이 확진자와 노출된 상태에서 잠복기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또 있을 거고요. 앞으로 1, 2주 사이에 또 환자가 생기겠죠. 또 증상이 없는 잠복기 전에도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노출된 분들이 환자들이 있을 거 생각하면 지금과 같은 뒤따라가기 시기에 이제 지금 방역으로는 이걸 꺾는 티핑 포인트로서의 정점을 좀 급하게 올라가는 걸 좀 꺾어서 완만하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지금 마련하기에는 부족하다.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을 사실 여러분 듣기 싫겠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상당히 뭐 두렵기도 하고. 근데 현실은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의지와 달리 숙주를 찾아서 감염시키고 사망자도 초래하고 또 사람과 밀접 접촉을 또 해서 또 다른 감염자를 숙주를 만들고 또 숙주인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전국적으로 또 확산되는 이런 추세는 우리의 주문이나 희망과 기대와 달리 계속 될 것이거든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 씻기도 하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환경 소독도 하고 가급적 밀접한 실내 집회나 모임을 중지하고 지금 중지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환자들이 발생하는 그 군집 발생의 장소는 어떤 공개된 이런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사람 사이가 뭐 1, 2m 밀접하고 그 안에서 이제 소리 지르거나 노래 부르거나 하면서 그 안에서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모임들은 다 중단하고 연기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이렇게 해야겠죠. 이것이 지금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지금 십시일반이라도 모아서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국민 각자의 동참 또 정부 보건당국의 올바른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러므로 해서 환자 수 증가 폭을 낮추고 사망자도 예방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실은
동떨어진 이슈에 가 있습니다.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마스크 착용 논란에 대한 그 소모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주적은 코로나19인데 다른 이슈에 지금 매몰돼 있다는 거는 참 우리가 눈앞의 적을 놓치고 곁가지에 지금 한눈 팔고 있다는 거는 지금 이 증가 추세를 꺾는데 도움이 안 되겠다. 뭐 그런 논란이야 끝나고 나서 해도 되겠죠. 뭐 과학적으로 하든 뭐 그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이 6대 4로 남성보다 많다는 거고 또 연령대별 역시 1,400명으로 20대 많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천지 교도 중에 20대 대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과대대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지역별 현황을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 경북이 거의 대다수의 환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가 전체 환자의 3분의 2,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 관련, 여기서 하나 이제 눈여겨볼 것이 대구의 3,600명 중에 신천지 관련이 2,400명 정도입니다. 근데 일반 신천지가 아닌 일반 시민이 1,200명 확진자가 있다는 거죠. 이제 대구가 어제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본격적으로 있다라는 걸 정부도 인정을 했는데 사실은 뭐 그 전부터 있었던데도 그렇게 인정을 어제 했죠. 근데 문제는 이 신천지 이에 1,200명이 대구 시민의 다냐. 그동안 신천지를 집중적으로 진단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대구에서 신천지 신도분들이 더 과대 대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00명의 일반 시민이 지금 확진됐지만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상당히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구, 경북 이해 지역에서도 곳곳에서 새로운 그 환자의 집단 발생이 있습니다. 뭐 서울은 이미 뭐 은평 성모병원이나 명륜교회 관련 종로 노인복지관 관련 환자 다수 발생은 다 알고 있는 거고 더 이상 추가로 지금 더 늘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성동구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이제 집단 발생이 지금 어제 확인됐죠. 거기가 하나의 또 환자 발생이 있고 그 이에도 산발적으로 뭐 각 지역에서 환자 발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추위가 일주일 사이에 상당히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물론 뭐 부산도 마찬가지죠. 온천교회 또 어제는 대구에서 부산으로 그 이동한 분 중에서 확진자가 또 나와서 이게 아마 대구에서 감염되신 분들이 이제 도시간 이동하면서 또 다른 지역에서 그 감염 전파에 또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광주에서도 이제 그 있었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지금 어제 수원의 뭐 교회에서 또 환자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이제 그 나와서 이 교회에서 이제 뭐 예배 보는 와중에 신도들이 많이 노출돼서 이제 거기에서 또 2차 감염 우려를 이제 하게 합니다. 그리고 충남은 이제 천안의 그 스포츠 댄스 시설이 이제 가장 큰 규모여서 여기에 대한 또 관심, 방역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상북도도 뭐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가 이제 뭐 신천지 관련, 송로 대남병원, 성지순례 관련, 뭐 칠곡의 미랄사랑 알고 있죠. 이제 새로이 경산의 요양원 이런 데서 또 환자가 이제 집단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경남도 병원과 신천지 교회 관련해서 있고요. 따라서 지금 전국 환자 중 신천지 관련은 2,700명 정도, 56%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44%는 신천지와 무관하게 지금 환자 발생이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 확증 편향이라는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셀렉션 바이어스, 그러니까 신천지만 보고 있다가 이제 다른 이에 지금 이렇게 환자가 많이 늘었죠. 2,000명, 2,000 지금 한 3,400명 될 것 같은데, 신천지 이에 확진 환자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를 자꾸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 신천지는 뭐 정부가 집중적으로 뭐 유증상자, 무증상자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서 일단은 대구 경북 이외에 지역에서는 그 양성률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이제 뭐 대구 경북 이외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유행이 크게 대규모로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는데, 문제는 신천지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신천지 이외에 환자가 지금 전체 확진자의 44%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 얘기는 이미 신천지를 넘어서 지역사회 유행 전파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사실 더 우려스럽죠. 신천지는 뭐 어떤 조직의 또 그런 명단이라든지 이런 추적이 가능한데, 일반 시민은 뭐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집단 발생이 있으면서 이 컨트롤이 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면만 보는 확증 편향을 벗어나야겠다. 지금 확진 환자만 보고 있으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환자인데 아직 확진이 안 돼서 돌아다니면서 퍼뜨리는 환자분도 있을 거고, 이미 노출돼서 잠복기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서 2차, 3차 이렇게 계속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지금 환자들이 증폭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환자 수만 가지고 뭐 1, 2주 내에 승기를 잡거나 뭐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물론 뭐 중국처럼 엄격하게 하면 모르겠지만 뭐 그런 수준도 지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을 자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별, 연령별,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이 6대 4 정도로 좀 많고, 여기서 이제 치명률, 환자 증례에 따른 확진자 중에 사망자 수를 보면 남성이 0.8%, 여성이 0.3%입니다. 2.5배 정도 남자가 더 높죠. 치명률 전체 평균이 0.6%지만 중국에서도 남성이 좀 치명률이 좀 높았어요. 뭐 이것을 왜 남성이 더 치명률이 높은지는 여러 가지 혼란 변수, 컨파운딩 팩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뭐 남성이 담배를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뭐 기저질환이 더 많았거나 아니면 담배를 스모커가 더 많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한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사망률도 올라가는데 뭐 좀 컨파운딩 팩터를 좀 확인해서 이것이 실제 남성이 치명률이 높은지를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대로는 29세 이하는 아직 사망자가 없습니다.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젊고 건강한 또 어린이에서는 약하게 지나간다. 그렇지만 뭐 29세 이하라도 뭐 암이라든지 면역 저하 환자라든지 억제제 사용자라든지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뭐 그런 분들은 역시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나이가 뭐 29세 이하기 때문에 괜찮다. 지금 일방에서 워낙 이것이 경증이고 80%가 경증이고 젊고 건강한 사람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오히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나 개인위생을 좀 소홀히 하면서 걸려가지고 집에 와서 고령자나
그 만성병 환자 어린아이한테 퍼뜨리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고 건강한 사람도 본인이 뭐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고 그 방심할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철저히 개인위생하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뭐 아직도 그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안 하고 지금 이러한 코로나19 환자 유행이 폭발적인 상황에서 그런 밀접 접촉 상황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30대 1명, 40대 1명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대부터 이제 5명, 치사율은 0.5% 평균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제 60세 이상에서 60대에 7명, 치사율 1.2%, 2배죠. 70대 사망자 9명, 치사율 4%, 한 7배 정도 되죠. 평균에 비해서. 80세 이상은 5명이 돌아가셔서 5.4%, 한 9배 정도 되죠. 근데 사실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50대 이상 고령자에서 이 치사율은 앞으로 치사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감염이 돼서 증상이 시작돼서 폐렴까지 가는데 평균 한 7일 정도 되고 입원해서 치료 중에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들이 뭐 1주, 2주 걸린다고 그러면 증상 시작해서 2 내지 3주 뒤에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늡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80세 이상에서는 치사율이 15%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치명률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고령자에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이 가족 중에 이제 고령자 만성병 환자가 있으면 하여튼 주의시키시고 더더욱이 젊은 사람이라도 그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가족 내 감염 전파가 많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뭐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족도 보호하고 사회와 국가를 보호한다. 국민 개개인이 방역 요원이죠, 어떻게 보면. 그물망의 한 그물코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만약 그물코가 끊어지면 고기가 그걸로 다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국민 개개인의 그 공공 시민의식, 이 공중보건위기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내가 방역요원이다 생각하고 솔선수범을 해서 뭐 손 씻기, 기침, 에티켓, 뭐 거리두기 이런 거 다 실천해야 됩니다. 자, 이상 그 제가 준비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진단 지침 칠판을 그저께 발표를 했는데 아마도 서둘러 좀 발표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고 좀 난해합니다. 솔직히 초기에 그 중증도 분류에서도 좀 착오가 있다 보니까 그걸 또 수정해서 즉시 내놨는데 그럼에도 이제 의사가 보기에도 지금 난해한 좀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상황에 따라서 개정 칠판을 냈다는 거는 뭐 그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지금 경증 환자들 또 중증 포함해서 확진자 한 2천여 명이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이런 그런 와중에 돌아가신 분이 생기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일종의 뭐 병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일종의 격리 수용 시설이다. 약간 의료진이 있으니까 뭐 간단한 이제 치료는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생활치료센터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례정의에서 이제 그 전에 이게 확진 환자죠. PCR로 양성인 경우 환자, 확진 환자고 이건 동일합니다. 의사 환자와 조사 대상 유증상자가 좀 변경이 있습니다. 의사 환자는 뭐 그동안에 3가지였는데 한 가지로 확진 환자 증상 발생 기간 동안 확진 환자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뭐 이거는 뭐 의사 환자 여태까지 단지 뭐 이제 지금 6판에서는 중국, 홍콩, 마카오 이런 유행 지역 방문한 후 역학적 연관성이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의미가 없어졌죠. 우리나라에서 계속 환자 대부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환자가 유행하면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것이 없어진 것이 이제 하나의 차이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서 앞서 6판에서 의사 환자였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폐렴, 위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나왔고, 또 홍콩, 중국, 마카오 등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뭐 호흡기 증상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이건 뭐 의사 환자에 있던 부분을 이제 조사 대상 유증자로 좀 낮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전파 국가라 하는 거는 WHO에 이제 매일매일 일일 업데이트에 이제 나옵니다. 그 국가별로 로컬 트랜스미션, 지역사회 전파가 있는 국가들이 이제 거기 표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이 지금 들어있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예, 이제 뭐 대구 영북이라든지 뭐 어떤 교회라든지 또 요양원이라든지 뭐 이런 집단 발생이 스포츠 댄스 있는 그런 데와 연관성이 있으면 14일 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를 이제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했죠. 뭐 이것은 뭐 당연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2차, 3차 감염자가. 이제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서 조금 이 의사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6판에서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의심되는 자 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의사의 재량권을 줘서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해서 검사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포괄적인 융통성이 삭제가 되다 보니까 변경 7판에서 굉장히 협소해졌다. 물론 뭐 지금 진단 검사 키트의 수량도 제한이 있을 것이고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을 고려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글쎄 여기 이제 원인 미상 폐렴은 뭐 우리가 뭐 의사가 엑스레이 찍든 청진을 하든 뭐 진찰을 하든 CT를 찍든 폐렴이 있으면 당연히 이건 뭐 지금 상황에서 의심해야 되겠죠. 근데 그 폐렴까지 안 간 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데 의사가 의심이 된다 할 때 검사할 수가 없는 그런 기준이라는 점이 조금 눈에 띄는데 여기 원인 미상 폐렴 등이라고 돼 있으면 등.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확대 해석하면은 의사가 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에 따라서 이제 검사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또 해석을 하는데 이게 참 그때그때 다른 또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의사가 지금 현장의 의사들이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검사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심사평가원이나 복지부에서 왜 했느냐, 여기 기준에 안 되는데 왜 했느냐, 이러면 또 삭감되고 뭐 비용 보전 안 되고 손해가 나니까 그래서 꺼리는 겁니다. 이건 유권 해석에 따라서 이제 정부 심평원이나 이런 데서 여기 없지 않느냐, 왜 재량권을 너무 남용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머뭇거리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고 가뜩이나 환자 보는데 이제 긴장돼 있고 걱정이 많은데 이 지금 사례 정의에 맞는지 안 맞는지 고민하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은 뭐 현장 선별진료소, 발열주소 의사뿐만 아니라 보건소 직원들도 지금 이 난해한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탁상 행정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참 곤란합니다. 이건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나
보건소 방역 요원들은 현장에서 진짜 환자 진료하면서도 힘들지만 이런 사례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골머리 썩는다는 거는 참, 좀 소모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격리 해제 기준도 이것도 조금 칠판에서, 우리가 이제 6판까지는 증상이 모두 사라지고 48시간, 이틀 지난 다음에 호흡기 검체 PCR을 24시간 간격으로 2번 해서 음성이면 해제다. 그렇게 해제했는데 이제 25번 환자는 5일 뒤에 다시 양성이 나온 재활성된 사례가 있었죠. 지금 이제 칠판에서 이거를 좀 융통성 있게 넓혔습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병실이 부족하고 중증 환자들이 입원하고 치료해야 될 그 국가지정 병상이나 감염병 전담 병원에 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보육지책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해는 되는데, 격리 해제 기준을 임상 기준과 검사 기준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격리 해제 기준은 두 임상 기준과 검사 기준이 모두 충족돼야 되는데, 지금 임상 기준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 증상이 호전. 여기도 뭐 24시간이라는 말이 없어져서 과연 이걸 뭐 하루로 봐야 될지 이틀로 봐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검사 기준은 PCR 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음성, 이해 음성. 이건 뭐 앞서 6판에 있던 내용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명확하죠. 자, 임상 기준이 비합하면 검사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리 해제 기준은 임상 기준과 검사 기준 다 돼야 되는데, 또 임상 기준 하나만 부합하고 검사 기준 충족 안 해도 퇴원은 또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격리 해제와 퇴원의 차이가 뭔가, 좀 차이는 있죠. 퇴원이라는 건 병원에서 나간다는 거고, 격리 해제는 집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퇴원도 이제 집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생활치료센터로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퇴원하는 환자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집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생활치료센터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생활치료센터로 우선 가는 걸로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상기준이라는 건 열이 없고 그런 것 뿐이지 PCR 24시간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퇴원이라는 거는 이제 우선적으로 생활치료센터로 스텝 다운, 좀 더 경증 환자인 데로 간다, 그런 얘기고, 여기서 생활치료센터에서 가거나 또는 집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자가격리입니다. 그런데 격리 해제는 증상 시작부터 3주 시점에서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PCR 검사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PCR 검사를 그 전에 해서 음성이면 격리 해제가 되는, 상당히 복잡하죠. 이게 지금 난수표 같습니다. 그 또 하나는 문제는 이 임상기준 열이나 증상 없이, 그렇지만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생활치료센터나 자가격리로 가는데, 거기서 생활치료센터는 뭐 일단 시설 내에 있으니까 외부 접촉이 안 되니까 격리는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이제 경증 환자로 새로이 입소한 환자들과 이 지금 병원에서 증상이 좋아져서 생활치료센터로 내려온 환자들이 섞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있다가 증상이 좋아져서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한 분들은 바이러스 양이 적거나 아예 바이러스가 없을 수도 있는데, 새로이 이 경증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분들과 섞이면서 재감염 우려가 상당히 있다. 그 안에서 격리가 또 구획을 해서 하면 모를까, 좀 복잡합니다. 네. 그리고 이 3주간 자가격리를 할 수도 있는데 생활치료센터로 안 가고 발병일로부터 3주간입니다. 여전히 집에 가서 자가격리가 철저히 안 지키면 바이러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염력이 또 있다는 거죠. 상당히 뭐 2중, 3중에 지금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이거 이해하기도 힘들고 실시하기도 힘들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렇게 환자가 많고 의료 자원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 명료해야 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준으로 해야지 이렇게 복잡해지면 이 각자 해석이 달라지고 현장에 혼란만 가중됩니다. 기존의 환자들 진료하고 격리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하기도 힘들 텐데 상당히 이제 좀 물론 며칠 지나면 이제 적응이 되겠죠. 예. 다들 우수한 자원이기 때문에 적응되겠지만 우려를 제가 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또 격리 해제 기준이 이제 무증상자 같은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무증상자가 소수지만 무증상자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확진일로부터 7일째, PCR 결과 24시간으로 이해 음성이면 격리 해제. 또 확진일부터 7일째 PCR 검사가 양성이면 이후 또 7일째 지나서 2주째죠. 24시간으로 이해 음성이면 격리 해제. 뭐 이 부분은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무증상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해서 격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이런 격리 해제 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환자 중증도 분류를 하고 의료기관 병상 배정입니다. 뭐 이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고 뭐 좀 만시지탄이지만 한다는 것이 이제 다행인데 뭐 2천여 명의 확진 환자들이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전염원 여기 있어서 이제 퍼뜨리기도 하고 중증 환자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 사태들을 좀 예방하자 그런 측면입니다. 여기 이제 부록 7의 10페이지에 이 환자 중증도 분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의료기관 등급 병상을 어떻게 배정하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처음 나왔을 때는 상당히 이게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조금 정리가 돼서 나와서 다행입니다.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 중증도 분류는 혈압, 체온 등을 측정하지 못할 때와 혈압,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이 두 가지로 일단 상황을 나눴습니다.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환자 중증도 분류는 무증상, 경증, 중증, 위중 4단계로 됐습니다. 뭐 무증상은 뭐 의식 명료 50세 미만 기저질환 없음 비흡연자 해열제 복용 없이 30.5도 미만 뭐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경증은 의식 명료하며 아래 조건 하나 이상 충족 50세 미만 또 해열제 복용하여 38도 이하 또는 오후 기저질환 1개 이상 여기서 오후 기저질환 1개 이상이 오후 기저질환이 아마 5개의 기저질환 중 하나 이상이면 경증이라고 본다는 건데 이 오후 기저질환에 대한 이 설명이 지금 여기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언론 기사를 봤더니 오후 기저질환이 저는 오타인 줄 알았더니 5개 기저질환이라고 언론에서 이제 기사를 써서 제가 5개 기저질환은 심혈관 질환, 만성 폐질환, 당뇨병, 고혈압, 암을 얘기한다고 이제 기사에 인용이 됐더군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말씀드리면 암 환자가 이 기저질환 1개 이상도 1개도 좀 우려스러운데 1개 이상이 있는데 코로나19 확진 받았다. 암 환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열도 없다. 이건 뭐 갑자기 악화돼서 그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을 경증으로 분류한다. 기저질환 1개도 참 의아스러운데 1개 이상입니다. 이게 뭐 5개 기저질환 뭐 5개 다 있어도 경증이라는 얘기인 건지. 그래서 이 무증상과 경증은 지금 생활치료센터, 연수원, 개조된 연수원 이런 데 입소를 하는데 생활치료센터가 의료진은 상주하지만 응급 뭐 엑스레이나 뭐 MRI 뭐 EKG나 뭐 생화학 검사나 이런 응급 조치 이런 것들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래서 경증 기준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해열제 복용하여 38도 이하도 좀 의아하죠. 우리가 뭐 폐렴 환자 중국 자료 여러 번 인용됐지 않습니까? 56%. 반수 이상이 열이 없다. 열이 없는데 중증이다. 양측 폐렴이 있고. 이런, 그러니까 중국의 자료를 많이 인용하면서도 실제 여기 분류 기준에는 또 이게 안 맞는. 뭐, 이 고충은 이해합니다. 이 질병관리본부에 이제 이런 하시는 분들을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절대. 고생하시는 거 제가 다, 노고를 취하하고, 노고에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뭐, 이 기준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증이, 예를 들어서 뭐 40세인데, 암이고 항암제 치료 받고 있다. 그러면 뭐 연수원 그 생활치료센터에 있다가 갑자기 악화되면 그 생활치료센터가 저 문경이나 영덕 그 산골에 있다. 그 응급조치하기 힘들거든요. 물론 저 생활치료센터 입소할 때 의사의 재량에 따라 뭐 입소를 거부할 수 있다. 입소시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그 자세한 또 여러 단계의 이제 방어 장치는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이제 참 난감하게 하는 거죠. 이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생활치료센터 근무하는 의사들은 상당히 이제 좀 난감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증은 뭐 중증 위중은 뭐 위중 의식 떨어진 경우고 이런 경우는 뭐 중증은 의식 명료하며 아래 조건 하나 이상 충족, 해열제 복용에도 38도 초과, 호흡곤란. 사실은 여기에 만성 기저질환이 1개 이상 이렇게 들어있어야죠, 이쪽에. 나이와 무관하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빠져있다라는 게, 문제고, 뭐, 중증에도 나이 기준이 없네요. 중증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이를 뭐 60세 이상으로 하든지, 그게 너무 많으면 뭐 70세 이상으로 하든지. 왜냐면 중증부터는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또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음압중환자실 입소를 할 수가 있는데 중증에 왜 고령자와 만성 기저질환 환자 이게 요인이 없는지도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망자가 거의 모두 만성 기저질환이 있고 많은 수가 고령자거든요. 근데 왜 중증 기준에 없는지. 경증에는 50세 미만이라는 게 있지만 그리고 위중은 의식이 떨어진 경우인데 뭐, 이 경우야 뭐 명확하겠죠. 뭐, 국가지정음악 중환자실 이렇게 입소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체온 혈압을 잴 수 있는 경우인데, 여기도 맥박, 수축기 혈압, 호흡수, 체온, 의식 수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중증도를 판정을 하고, 뭐, 이건 당연히 뭐, 전문 의사들이 이걸 이제 보고서 기계적으로 이제 환자를 이제 체온, 혈압 이런 걸 측정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자가격리하는 분들 2,000명을 일일이 찾아가서 이런 걸 측정하고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어차피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환자 중증도 분류가 더 명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혈압, 체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중증도 분류는 5가지를 변수로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매겨서 점수에 따라서 4점 이하는 경증, 5 내지 6점이면 중등증. 여기는 이제 대증치료학 증상 경과 모니터링이죠. 7 이상이면 중증, 7 이상 체중증. 7 이상이 중증하고 체중증이 같습니다. 이것도 오타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7 이상은 중증 내지 체중증이니까 뭐 기계 벤틸레이터나 CR 할 때 에크모 진짜 아주 중증 중환자실에서 치료해야 되는 대상이니까 사실 여기는 뭐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제가 이 환자 중증도 분류와 의료기관 병상 배정이 필요하고 그런 조치들을 지금 칠판에 이제 반영한 거는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다소 좀 분류가 복잡하고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현장 적용할 때 아마 의료진들이 좀 혼란을 겪을 것이고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지적한 바대로 경증의 이제 기저질환 환자들이 1개 이상이라는 기준은 이 생활치료센터에서 그 만성 기저질환 환자가 입소 중에 응급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생활치료센터가 뭐 시내 대학병원이나 이런 응급병원과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뭐 가까이 있는 데도 있죠. 네, 대구 근처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이 좀 연수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좀 산속이나 이렇게 애진돼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응급 상황을 초래하면 상당히 또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 뭐 제가 준비한 브리핑과 사례정의 칠판에 따른 사례정의 변경, 그다음에 중증도 분류 병상 배정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질문이 좀 많은데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몇 가지만 드릴게요. 일단 중국에서는 논문에 따르면 임산부 태아 수식 감염이 없었다고 한다. 근데 오늘 외신 기사를 보니 초기 중기 임산부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임신 기간에 따라서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위험도가 좀 다른지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한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인플루엔자나 호흡기 바이러스의 그 특성상 이 폐렴으로 오기 때문에 임신분들은 뭐 태아가 있어서 배가 부르고 횡격막이 눌려가지고 폐활량이 만삭이 될수록 폐활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이 오면 상당히 숨도 가쁘고 자체로도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고 태아한테 또 저산소증에서 위험해지고 조산, 유산 이런 위험이 높은데 중국에서 자료를 보면 특별히 임신부가 더 중증이나 위험하진 않다라는 자료가 나와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선 지금 뭐 질병관리본부에서 고위험군 할 때 임신부를 특히 유의하라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제가 유의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임신부 유의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환자가 계속 늘면서 임신부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 뭐 중국에서 이 수직 감염 사례, 의심 사례도 있고 뭐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수직 감염이 명확히 입증된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태아가 이제 그 태반도 있고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감염 전파는 확실치 않고, 단지 출산 직후에 이제 신생아들이 감염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뭐 산모로서 왔기보다는 신생아실로 옮겨진 상태에서 신생아실에서 그 다른 아이들로부터 이렇게 원내 감염으로 전파된 사례는 중국에서 보고된 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생후 45일 아기가 이제 확진된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것도 이 산모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확진되고 아버지로부터 아마 그 가족 간 감염 전파된 사례이기 때문에 아직 뭐 명확한 코로나19의 산모 태아 수직감 사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대구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서 좀 어떤 것이 필요할지 그런 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의료진은 뭐 보통 환자 치료, 특히 중증 환자를 음압 유지 격리 병상에서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가장 위험하겠죠. 뭐 혹자는 왜 음압 유지 병상이 더 위험하냐 이러기 하지만, 속성상 음압 유지 격리 병상에 입원하는 환자는 중증 환자고 폐렴도 심하고 바이러스가 많이 나옵니다. 치료 중에 에어로졸 공기 감염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레벨 D의 보호구를 중무장하고 들어가죠. 그 입구 벗을 때 이제 시간도 걸리고 진땀이 나고 이제 그 와중에 오염돼서 감염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N95 마스크나 보안경, 또 안면 보호 페이스 실드, 또 덧가운, 글러브, 그다음에 덧신 뭐 이런 것들을 다
착용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 육체적 피로도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또 보호장구들이 이제 부족해지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아마도 그 정부 보건당국은 이 가장 중증 환자를 보는 이 음화유지경병사, 그게 뭐 국가 지정이든 지금 민간 대학병원도 징발이 됐으니까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에 지금 이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돌보는 여기 의료진에 대한 보호장구를 최우선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료진들은 지금 교대할 인력이 마땅치 않아서 거의 병원에서 숙식하거나 그 상당히 그 과로하는 상황이거든요. 뭐 다른 인력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마스크 때문에 국민들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은 이 중증 환자들 보는 의료진들에 대한 보호장구를 확실하게 좀 최우선 공급해 줘야 되지 않냐. 이 뭐 바이러스와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다. 뭐 철모나 뭐 그 무기나 이런 것들을 보호장구를 최우선으로 공급해 줘야 된다. 그걸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가볍다고 하는데 이보다도 어린 영유아들은 혹시 왜 위험한지 묻는 질문인데요. 지금 코로나19와 무관하게 감염병의 일반적인 그 원칙 중에 태어난 아이들은 면역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성인 20대, 40대는 거의 이제 대부분 건강하고 지병도 없고 면역 시스템도 아주 활발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물론 선천적으로 자연 면역은 갖춰져 있지만 후천적 면역, 능동 면역이라고 그래서 뭐 T세포나 B세포나 항체 생성 이런 능력들이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 이하의 영유아가 가장 취약하다고 그러고 물론 5세 좀 더 2세를 넘어가면 이제 면역 시스템이 더 강해지지만 이제 5세 이하도 더 상대적으로 성인에 비해서 낮다. 그래서 이제 영유아를 특별히 보호하고 뭐 과거에 뭐 그 돌전 애들 뭐 전염병 돌아서 과거에는 많이 아이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조선조라든지. 지금 백신 맞아서 무사히 지나가는데 그런 일반적인 원칙에 이제 지금 코로나19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영유아에서 감염이 되면 심하게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일단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제가 또 이제 지난번에 리뷰했지만 중국에서 뭐 1살 이하의 9명의 영유아 사례를 봤더니 생각보다 중증이지 않다. 다 가볍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부모나 이 가족으로부터 감염 전파가 됐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 단지 9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앞으로도 뭐 영유아가 가볍게 앓고 큰 위험이 없을 거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좀 이르다. 좀 더 추시를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영유아 아이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단 현재까지의 그 알려진 바로는 아이들은 중증이진 않고 가볍게 또 큰 문제 없이 회복된다. 이게 다행인 점이죠. 사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이들 걱정하기 전에 어른들이 예방을 철저히 하면 아이들이 안전합니다. 영유아들이 뭐 어디 지하철 타거나 뭐 어디 그 사람 많은 데 가서 걸리는 게 아니고 그 부모나 주변 유치원 선생님이나 뭐 이 아이들을 돌보는 주변 사람들이 성인들이 걸려서 아이들한테 전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 걱정하려면 그 전에 본인이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오늘 좀 제가
그 준비한 자료 중에 칠판에 변경된 사례 정의와 또 중증도 분류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아마 이거 보신 일반 분들이나 기자분들도 상당히 난해했을 것 같습니다. 의사들도 지금 좀 난해함을 느낄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이 정도로 오늘 마치고 나머지 질문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대구 경북 또 전국의 코로나19로 고통받으신 국민들 힘내시고 또 진료하는 의료진 또 질병관리본부나 이 보건소 방역위원들이 분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끝까지 좀 이겨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소통을 통해서 이 코로나19의 국가적인 국민 또과 함께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